18화 줄거리. 뇌행은 백수영을 죽인 일로 옥에 갇히고 앞손길에 기회를 틈타 뇌행을 놓아준 주동은 창주로 귀향길을 떠난다. 창주에서 지부의 신임을 얻은 주동은 금지옥엽인 지연의 아이가 주동을 잘 따라 아이 보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러던 중 산채에 입당을 권하는 뇌행과 오학구의 권유를 거부하자 주동을 합류시키기 위해 흑선풍 이규는 아이를 죽여버린다. 이 일로 주동은 이규와 불화하고 이규는 소선풍 시진의 집에 머물다가 숙부 시왕성의 유언을 들으러 고당주로 가는 시진과 동행한다. 그곳에서 화원을 내놓으라는 고렴의 처남 은천석을 홧김에 이규는 때려 죽이고 이 일로 인해 소선풍 시진은 고렴에게 잡혀 매를 맞는 등 곤욕을 치른다. 시대가 아닌 시진을 구하기 위해 양산박 두령들은 일어서지만 도술을 부리는 고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자 대종과 이규는 고렴의 도술에 맞설 공선승을 찾아 나선다.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에 낮때가 지났다. 두 사람은 길가에 소면점이 있는 것을 보고 우선 욕이나 하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 도무지 앉을 자리가 없다. 두 사람이 자리 나기를 기다리고 한 옆에 섰더니 점원이 보고 면을 잡수시겠으면 저 영감님하고 한 상에서 잡수시지요. 한다. 대종이 보니 한 노인이 혼자서 큰 상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다. 두 사람은 그리로 가서 무례함을 일컫고 맞은편 자리에 가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래저래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이규가 속으로 은근히 불쾌하여 하기를 마지 않는데 훨씬 지난 뒤에야 열면 한 그릇을 갖다가 노인 앞에다 놓고 들어간다. 노인도 두 사람에게 사양 안고 곧 젓가락을 들더니 머리를 숙이고 더운 국물을 훌훌 마신다. 이규는 화가 버럭 났다. 이놈아, 우리는 안 갖다 주느냐? 시킨 지가 벌써 언제냐? 소리를 버럭 지르며 주먹으로 탕 하고 탁자를 치는 바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정신없이 면을 먹고 있던 노인은 면그릇이 그대로 엎질러지며 더운 국물이 온통 튀어 얼굴을 데웠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노인은 화를 버럭 내고 이규를 꾸짖자 이규가 저도 화를 내어 곧 주먹을 들어 그 노인을 치려 한다. 이것을 보고 대종은 황망히 그를 꾸짖어 물리치고 노인에게 대신 사죄하였다. 원체 사람이 미혹해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면은 제가 새로 사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말한다. 그건 노영이 모르고 하는 말씀이요. 내가 갈 길이 멀어서 면을 먹고 가서 도를 강연하는 것을 들어야만 하겠는데 만일 더디면 낭패요 그려. 노장은 어디 사시며 무슨 강연을 들으러 가시나요? 나는 이곳 계주가나 구국년 이선산 아래 사는 사람이요. 이번에 성내 들어온 길에 좋은 향을 샀는데 이 길로 가서 나진이네 장생불로법 강설하시는 것을 들을 생각이요. 대종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혹시 공선승이 그러한 곳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그래 한마디 물었다. 노장께서는 혹 공선승이란 분을 모르시나요? 노용이 만약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았다면 아마 알 사람이 없으리이다. 그분하고 바로 이웃에서 지내는 까닭에 아오마는 그분이 그간 구름같이 떠돌아 집에 없다가 근자에 돌아와 노모를 모시고 지냈는데 흔히들 청도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에 공선승이라고 해서는 다들 모를게요. 대종은 속으로 원 그것을 어찌 알았나 하고 다시 노인을 향하여 구궁현 이선산이란 데가 예서 얼마나 되나요? 또 청도인은 지금 댁에 계실까요? 이선산이 예서 45리요. 청도인으로 말하면 곧 나진이네 상수도제라 본사께서 한시라도 좌우를 떠나게 안 하시지. 이 말을 듣고 대종은 크게 기뻐 곧 면을 재촉하여 먹은 다음에 노인과 작별하고 이규를 데리고 객점으로 돌아가서 행장을 수습하여 구궁현 이선산을 찾아갔다. 산 아래 이르러 초부 보고 청도인을 물으니 저 산모퉁이를 지나면 작은 돌다리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집이라오 하고 일러준다. 가보니 10여 칸 초방이 서 있는데 사면을 작은 담장으로 둘렀고 담밖은 곧 돌다리다.
마침 한 노파가 강주리에다 과일을 담아들고 안으로부터 나온다. 청도인이 지금 댁에 계신가요? 대종이 물으니 노파가 뒤에서 금단을 고우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한다. 대종은 이규더러 나무 뒤에 숨어 있으라 말한 뒤에 홀로 안으로 들어갔다. 일자로 초가상간이 서 있고 문 앞에 갈대주렴이 걸려 있다. 대종이 기침을 한 번 하자 안으로부터 백발 노파 한 분이 나오니 그가 곧 청도인 공손승의 어머니다. 창연한 모습에 흰 머리와 붉은 얼굴, 눈은 어두워 가을달이 연기에 쌓인 듯하고 눈썹은 희어 새벽서리가 햇빛을 받는 듯하다. 형체는 하늘 위 구름을 달리는 두루미와 같고 용모는 산속 눈을 이고 선 소나무와 흡사하다. 대종이 앞으로 나가 공손히 예를 베풀고 청도인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하니 관인의 고성이 뉘시오 하고 묻는다. 저는 대종이라고 하며 산동서 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구름처럼 떠돌아 나가고 지금 집에 없소. 저는 자제분과 전부터 친한 사람입니다. 꼭 기니 이를 말씀이 있어 온 터이니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대종은 간곡히 청하였으나 노파는 여전히 잡아댄다. 집에 없는 걸 어떻게 보자고 그러오. 기니 이를 말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면 그에 돌아온 뒤에 전하리이다. 아닙니다. 뒷날 다시 한번 오지요. 하고 밖으로 나와 이규를 보고 가만히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나서야만 하겠다. 내가 들어가 다시 한번 청해보는데 만일 이번에도 없다고 잡아떼거든 이리이리 하고 내가 나서서 꾸짖거든 곧 그치도록 해라. 그러겠소. 이규는 응낙하고 보따리 속에서 쌍도끼를 꺼내 감추어 들고 문 안으로 들어서며 누구 없느냐 썩 이리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요? 하고 노파가 나온다. 이규가 그 말에 곧 대답을 않고 가뜩이나 큰 눈을 잔뜩 부릅뜨고 노려보니 노파는 마음에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 묻는다. 관이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양산박 흑선풍이요. 형님의 장령을 받고 공손승을 데리러 왔는데 제가 순순히 나와서 본다면 나도 부처의 눈으로 서로 보겠지만 만약에 제가 즐겨 만나지 않으려 한다면 곧 이 집에다 불을 푹 질러버릴 테니 그리하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얘가 공손승의 집이 아니라 청도인의 집이요. 잘못 찾아오셨소. 여러 말 할 게 뭐 있소. 어서 아드님을 이리로 불러내오슈. 내가 보면 알 테니까. 집을 나가고 없는 걸 어쩌나요? 이규는 그 말을 듣자 감추어 들고 있던 도끼를 번쩍 들어 한쪽 벽을 콱 찍었다. 벽이 우르르 무너진다.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왜 이래? 노파가 앞으로 나와 막으려 하자 이규는 어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슈. 만약 내 말대로 안 하면 할머니도 저 벽같이 만들어 놓을 테요. 하고 도끼를 번쩍 들어 노파의 정수리를 찍으려 하니 철우는 너무 무례히 굴지 말라. 한 소리 외치며 집 뒤로부터 공선승이 달려나오고 너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밖으로부터 대종이 꾸짖으며 뛰어들어왔다. 이규는 곧 도끼를 땅에 버리고 공손승을 향하여 넙죽절을 하고 말하였다. 형님, 행여나 어찌하지 마슈. 이렇게라도 하기 전에야 형님이 좀채 나오시겠수. 공손승은 모친을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대종과 이규를 방 안으로 청하여 들었다. 각기 자리를 정한 후에 주인이 묻는다. 두 분은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대종은 송강의 장령을 자세히 전한 다음에 지금 송공명 형님이 고당주 지경에서 나를 보내기 해같이 하고 있으니 사부는 부디 우리와 함께 내려가셔서 고당주를 처음 무찔러 시대간인을 구해내도록 하시지요. 하고 청하니 듣고 나자 공선승이 말한다. 빈도가 나이 젊어서는 강호를 떠돌아 호환의 무리와 상종하기를 좋아하였으나 한번 양산박을 떠나 이곳 향리로 들어오니 핑계로 하는 말이 아니라 첫째는 모친이 연로하신데 달리 시봉할 사람이 없고 둘째는 본사 나진이니 잠시도 좌우를 떠나게 안 하시어 빈도도 아주 이름을 청도인이라 고치고 이곳에 숨어 사는 터요. 그러니 함께 내려가자는 말은 다시 마오. 대종은 다시 청하였다. 글쎄 내가 가고 싶지 않기보다도 노모를 복량할 사람이 없고 본사 나진이니 즐겨 놓아 보내지 아니하니 어찌하오.
대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2번 절하고 다시 간곡하게 애걸하였다. 공선승은 그를 붙들어 일으키며 차차 의논해 봅시다 하고 소박한 술과 음식을 내어 대접한다. 세 사람이 한 차례 술을 먹고 나자 대종은 다시 간절히 청하였다. 만약 사부가 굳이 안 가시겠다면 송공명은 반드시 고렴의 요술에 잡혀갈 것이요. 산채의 대의도 이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외다. 가만히 계시오. 본사 나지님께 품에 보아 만약 가라고 허락이 내리시면 내 가겠소. 지금 곧 가서 품에 보시지요. 그리 급히 굴게 뭐에 있소. 오늘은 편히 쉬고 내일 의논하십시다. 아닙니다. 송공명 형님이 기다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시가 급하외다. 공선승은 마침내 대종과 이규를 데리고 집을 나서 산 위로 올라갔다. 이때는 늦가을 겨울 초입이어서 해는 짧고 밤이 길어 산을 반을 채 못 올라가서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 소나무 그늘 속 작은 산길을 한동안 더듬어 올라가니 다다른 곳은 바로 나진인의 도간, 자허간이다. 세 사람이 관 앞에 이르러 보니 과연 선경이다. 세 사람은 차기정에서 의복을 정돈하고 복도를 지나 바로 정각 뒤 송악헌 안으로 들어갔다. 공선승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것을 보고 2명 동자가 들어가서 고하니 나진인이 곧 그들에게 들어오라 한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진이는 운상 위에 앉아 있었다. 공선승은 앞으로 나가서 예를 행하고 시립하였다. 대종과 이규가 눈을 들어 나진인을 바라보니 긴 구렛나루의 넓은 얼굴로 수행은 하늘에 이르고 푸르른 눈과 각진 눈동자요. 먹고 입는 것은 장생지경에 다다랐다. 매양 안기생의 대추를 먹으며 일찍이 동방 초하루의 복숭아를 맛보았으며 기운이 단전에 찼다. 바야흐로 이 삼경의 달 아래를 거닐면 난새소리 멀고 만리의 구름을 타면 하계 등이 높다. 대종은 황망히 그에게 예를 베풀었다. 그러나 이규는 오직 눈을 멀거니 뜨고 서서 볼 따름이다. 진인이 공선승을 돌아보고 물었다. 이 2분은 어디서 오셨느냐? 이 2 사람은 전일의 제자가 말씀 올리던 산동의 의영제외다. 이제 고당조 지부 고렴이 사수를 행하는 까닭에 의영 송강이 이 2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부르나 제 감히 함부로 따라갈 수 없어 사붓게 품하는 터이요. 듣고 나자 나진인이 말한다. 내 이미 불의 구덩이를 벗어나 장생을 수련하는데 어찌 다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느냐. 대종은 2번 절하고 말하였다. 부디 잠깐 허락하시어 내려가게 하시면 고렴을 파한 뒤에 즉시로 다시 산으로 돌아오게 하오리다. 그러나 나진이는 허락하지 않고 이는 출가인의 아랑곳 탈파가 아니니 내려가서들 의논을 하오 하고 고즈넉이 눈을 감아 다시 말이 없다. 공선승은 그 앞을 물러나와 2 사람을 데리고 저의 집으로 돌아왔다. 길에서 이규가 대종에게 묻는다. 그 선생이 대체 뭐라고 합디까? 왜 너는 그 선생의 하는 말을 못 들었더냐? 옹알옹알 지절거리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는단 말이오. 그 선생이 가지 못한다고 붙더니 걱정이다. 듣고 나자 이규는 소리를 버럭 지른다. 우리 2 사람이 먼 길을 오느라 갖은 고생을 다하였는데 제가 기껏 한다는 수작이 그거요. 마음만 같았으면 한 주먹으로 가루를 만들어 버릴라.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느냐. 대종은 눈을 흘겨 이규를 나무라고 3 사람이 함께 공선승의 집에 이르러 같이 저녁을 먹었다. 상을 물리고 나자 공선승이 말한다. 우리 오늘은 자고 내일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또 드려보아 만일 허락을 하시거든 떠나기로 합시다. 2 사람은 행리를 수습하여 가지고 물러나와 함께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깐 눈을 붙이는 듯 마는 듯 오경즈음에 이르러 이규는 눈을 떴다. 옆에서 대종은 코를 드르렁 골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다. 원 이게 무슨 경우야. 가면 그냥 가는 게지. 무슨 선생한테 물어봐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어쩌고. 내일 아침에 또 올라가 물어봤다가 못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일만 낭패가 아닌가. 옳지. 내 그 늙은 도둑놈을 죽여버리면 제가 물어볼래야 물어볼 데가 없을 테지.
이규는 속으로 이렇듯 작정하자 곧 두 자루 도끼를 찾아서 손에 들고 가만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달이 낯같이 밝은 밤이다. 이규는 길을 찾아 자옥 안으로 올라갔다. 문은 닫혀 있었으나 담이 과히 높지 않다. 그는 훌쩍 담을 넘어 가만가만 소리 없이 걸어 송악원 앞에 이르렀다. 귀를 기울여 들으니 방 안으로부터 옥주보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 나온다. 마루로 가만히 올라가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탁자 위에 좋은 향을 피우고 양쪽에 화촉을 밝히고 나진인이 운상의 단정에 앉아 낭낭히 경을 외우고 있다. 이놈이 이젠 내 손에 죽었다. 한번 손을 들어 창을 밀치니 일시에 열린다. 이규는 안으로 달려들며 도끼를 번쩍 들어 나진인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신선이 끽소리도 못 지르고 운상 위에 그대로 쓰러지는데 상처에서 흰 피가 흘러나온다. 이규는 웃으며 이놈이 돌을 닦아 반점도 붉은 기운이 없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보니 도간을 쓴 채 머리는 잘려 운상 아래 떨어져 있고 몸은 상의에 늘어져 있다. 이놈을 죽였으니 제가 이제는 안 가겠다고 못하겠지. 몸을 돌려 복도로 달려 나오는데 한 명 청이동자가 나서서 앞을 막고 꾸짖는다. 내 우리 사부님을 죽이고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요놈, 너도 죽고 싶으냐? 이규는 한마디 하고 손을 번쩍 드니 도끼가 내려지며 동자의 머리가 아래로 툭 떨어진다. 이규는 껄껄 웃고 관문을 나서자 나는 듯이 공손승의 집으로 돌아왔다. 가만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대종은 그저 곤히 자고 있다. 이규는 제자리로 들어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 늘어지게 잤다. 이튿날 아침에 세 사람이 조반을 마치고 나자 대종은 공손승을 보고 다시 한번 간청하였다. 선생은 부디 지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허락을 받으시도록 하시지요. 공손승이 응낙하고 두 사람을 이끌어 다시 산을 오른다. 이규는 속으로 우스워 못 견디겠다. 자어간을 들어서 송악원 앞에 이르니 2명 동자가 서 있다. 공손승은 물었다. 지님께서 어디 계시냐? 동자가 대답한다. 운상 위에서 참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에 이규가 놀라고 어이없어 하며 두 사람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나진인이 운상 한가운데 단정히 앉아 있다. 간밤에 내가 정령 도끼로 저놈의 머리를 잘라 죽였는데 이게 웬일인가? 괴이하게 생각하기를 맞이 않을 때 진인이 묻는다. 무슨 일로 또들 오셨소? 대종은 애걸하였다. 진인은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여러 사람의 환난을 구하여 주십시오. 나진인이 그 말에는 곧 대답을 않고 저 시꺼멓고 큰 사람이 대체 누구요? 하고 묻는다. 저의 의제 이규라고 합니다. 진인이 웃으며 말한다. 내 본래 공성승을 아니 보낼 것이로되 저 시커먼 사람 낯을 보아 보내는 터이니 그리하오. 대종이 절하여 살해하자 나진인이 공손승을 돌아보고 내 너희 세 사람을 한순간에 고당주에 이르도록 하여 주랴 하고 동자를 불러 수건 3개를 가져오라 하여 앞을 서서 관문 밖으로 나갔다. 세 사람이 그 뒤를 따라 관문 밖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이르니 진이는 우선 붉은 수건을 돌 위에 펴놓고 공손승더러 올라타라 한 다음에 소매를 한번 떨치며 떠라 한 소리 외치니 수건은 한 조각 붉은 구름이 되어 공손승을 태운 채 허공중에 올라 그 높이가 200여 척은 된다. 섞어라. 나진인이 외치자 붉은 구름은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다시 푸른 수건을 펴놓고 대종도로 타라고 한 다음 떠라 하고 외쳤다. 그 수건이 역시 한 조각 푸른 구름으로 변하여 대종을 태우고 허공중에 뜬다. 이규가 우러러보며 어이없어 할 때 나진이는 이번에는 흰 수건을 펴놓고 그더러 타라고 한다. 이규는 웃었다. 이거 왜 이러슈? 자칫 잘못하다 떨어지는 날엔 머리가 깨지게. 저 두 사람을 보아. 아무렇지도 않지. 나진인이 다시 한번 재촉하자 이규는 그제야 두 발을 수건 위에 올려놓았다. 떠라. 한 소리 외치자 수건은 한 조각 흰 구름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오르니 이규가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른다. 에구, 난 실수. 내려주시오. 나진이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한 번 불렀다.
총은 홍은이 둥실둥실 떠내려와 땅에 닿는다. 대종은 진인의 앞에가 모시고 서고 공선승은 왼편에가 모시고 섰다. 이규가 홀로 허공 중에 떠서 큰 소리로 외친다. 이거 오줌 싸겠소. 똥도 마렵고. 얼른 내려주. 안 내려주면 머리에다 갈길 테야. 나진인이 한마디 묻는다. 내 일찍이 내게 섭섭히 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간밤에 담을 넘어 들어와서 도끼로 나를 찍었느냐. 내 만일 도가 없었다면 속절없이 내 손에 죽었을 게라. 또 내 동자는 어째서 죽였느냐. 이규는 잡아떼었다. 내가 언제 그랬나요? 아마 딴 사람을 잘못 본 게지. 나진이는 웃으며 내가 나로 알고 동자로 알아 도끼로 찍은 것이 비록 2개의 호리병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착하지가 못해. 아무래도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만 하겠으니 그리 알아라. 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며 가거라 하고 한 소리 외치니 난데없는 일진악풍이 일어나 그의 탄 배군을 몰아치며 2명 황건 역사가 좌우에서 그를 암령하여 가는데 귓가에 오직 바람과 빗소리를 들을 뿐이다. 이규가 혼이 나가 황난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어느덧 계주 성내로 들어서며 우르르 요란한 소리를 내고 그대로 공중으로부터 땅으로 툭 떨어지니 거기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계주부 청호관이다. 이날 부윤 마사홍이 정청 위에 앉아있고 허다한 공인들이 청전에 늘어서 있더니 하늘로부터 난데없는 시커먼 놈이 툭 떨어져 내려온다. 놀라고 어쩌고 여부가 없는 일이다. 마지부는 10여 명 옥졸의 무리들에게 소리쳐 잡아오라 하여 청하여 앉히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 대체 어디서 온 요망한 놈이기에 이렇듯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이규는 온통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깨어져 한동안은 말도 못한다. 마지부는 다시 호령하였다. 물어보아 뭘 하랴. 분명 요물일 것이니 곧 법물을 가져오너라. 노자 절급의 무리가 분부를 받아 이규를 잔뜩 묶어서 밖으로 몰고 나가 땅에다 앉혀놓자 한 우후는 계피 한 통을 들고 와서 머리서부터 쭉 끼얹고 또 한 우후는 똥오줌 한 통을 날라다 그의 몸에다 들붓는다. 이규는 똥오줌을 뒤집어 쓰고 깜짝 놀라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나는 요망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진인의 제자요. 원래 계주 사람들은 나진인을 현세에 살아있는 신선으로 알고 있는 터라 그의 제자란 말에 감히 욕주지 못하고 다시 끌고 청전으로 들어갔다. 계주 나진인으로 말씀하오면 천하의 이름 높은 득도한 신선이 없는데 제가 그의 도제라 하오니 만약 그렇다 하오면 형벌을 가하시지 않는 것이 마땅하올 듯 하옵는데 공리는 그렇듯 품하였으나 마지부는 믿지 않는다. 그는 껄껄 웃고 말하였다. 내 청곤의 책을 읽고 고금의 일을 들었으나 신선에게 저따위 제자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다. 틀림없는 요망한 놈일께니 너희는 어서 저놈을 쳐라. 분부를 받고 노자 옥졸의 무리가 좌우로부터 달려들어 사무친다. 이규는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하여 마침내 요망한 사람 이이라 굴초하고 말았다. 지부가 큰 칼을 씌워 그를 옥에 내린다. 이규는 사수옥 안으로 들어가자 한마디 하였다. 나는 직일신장이다. 나를 칼을 씌워 가두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러다가는 너희 계주 백성들을 몰사 죽음을 시킬 게니 그리 알아라. 암노 절금 노자의 무리가 원래 나진인의 도덕이 높고 맑은 것을 아는 터이라 네 흠모하며 따르지 않으랴. 모두 와서 그에게 묻는다. 여보, 당신이 대체 어떠한 사람이요? 이규는 대답한다. 나는 나진인을 모시고 있는 신장인데 한때 잘못이 있어 이곳에 와 고난을 받게 되었다마는 2, 3일이 지나면 나를 다시 데려가실 게다. 너희들이 만약에 술과 밥을 갖추어 나를 잘 대접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한 놈도 용서 않고 다 죽여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모든 무리가 그 말에 겁들이 덜컥 나서 술을 사온다, 고기를 사온다, 대접을 극진히 하니 이규가 맛을 들여 더욱 풍을 띈다. 절금 노자의 무리는 더욱 겁이 나서 물을 끓여다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새 의복을 갖다가 갈아입히고 그런 법석이 없다. 한편 좌우간에서 나진인이 공손승과 대종을 향하여
이규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듣고 나자 대종은 엎드려 절하고 그를 대신하여 죄를 빌었다. 그러나 나진이는 좀처럼 들어주지 않는다. 연하여 닷새 동안을 대종은 진인 앞에 엎드려 이규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나진이는 그따위 위인은 덜어 없애는 게 좋아. 데리고 가서 못에 쓰려고 그러오. 하고 듣지 않는다. 아닙니다. 진인은 모르시고 계십니다. 이규란 위인이 비록 우매하여 사리를 돌보지 못한다고는 하나 덜어 취할 점이 있으니 첫째는 성품이 강직하여 한 오리도 남을 속이는 법이 없고 둘째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일이 없어 비록 죽어도 그 마음을 변하지 않으며 셋째는 음욕이나 사심이 도무지 없어 재물을 탐내거나 의리를 배반하지 않고 매양 일을 당하면 남보다 앞서 나서는 까닭에 송공명이 심히 사랑하는 터이라 저를 이대로 버려두고는 돌아가서 모든 사람을 볼 낯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를 하여 구해 주십시오. 듣고 나자 나진이는 웃고 말한다. 빈도도 이미 그런 줄을 아오. 본래 저 사람은 상계의 천살성으로 하계에 내려왔으니 이는 중생의 작업이 크고 중함으로 하여 상제께서 그를 내려보내 사륙하게 하시며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슬러 그 사람을 해야겠소. 다만 잠시 고난을 겪게 한 것뿐이요. 대종이 절하여 살해하자 나진이는 역사는 어디 있는고 한마디 외쳤다. 말이 끝나지 않아 송악원 앞에 일진 광풍이 일며 황건 역사가 나타나 절하고 고한다. 사부는 무슨 법지를 내리시려 하시나이까. 나진인이 분부한다. 앞서 너를 시켜 계주로 데리고 가게 한 그 사람이 이제 죄업이 다 찼으니 이 길로 가서 데리고 오너라. 역사가 명을 받고 간 지 조금 지나 허공으로부터 이규를 내리친다. 대종이 연방 붙들어 일으키고 너 그 사이 어디를 갔었더냐 하고 물으니 이규는 그 말에는 대답을 않고 나진인을 향하여 무수히 머리를 조아려 배례하며 철호가 다시는 사부님께 무례히 안아오리다 하고 죄를 빈다. 대종이 또한 그에게 절하고 애걸하였다. 제가 여기 온 지 여러 날이 되어 고당주의 군마가 급할 것이라 부디 진이는 자비를 내리시어 공손승생으로 저희와 함께 산을 내려가 고렴을 파하고 송공명을 구하게 하십시오. 나진이는 마침내 이를 허락하고 공손승을 향하여 말하였다. 내 지난날 배운 법술이 고렴과 일반이라 내 이제 내게 올해 청강정법을 전수하는 터이다. 이 법을 행하면 가히 송강을 구하고 보고간민하여 도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부디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대사를 그르치지 말렸다. 내 노모는 내 사람을 보내 돌볼 것이니 개념하지 말아라. 내 본래 상계의 청간성을 응하였기로 내 너의 떠나는 것을 허락하거니와 내게 팔계자비결이 있으니 내 명심하여 듣거라. 하고 나진이는 유를 만나 그치고 변을 만나 돌아오다 하는 8자를 일러준다. 공손승은 절하여 삼가 이 결법을 받고 대종과 이규로 더불어 산을 내려 집으로 돌아오자 옷과 검 등을 수습하여 모친께 하직을 고하고 고당주를 향해 떠났다. 세 사람이 산을 내려 길을 가기 30~40리쯤에 대종은 한 걸음 앞서가서 송강에게 고하기로 하고 공손승과 이규는 큰 길로 쫓아 역시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여 갔다. 이규는 나진인의 법술에 혼이 단단히 난 사람이라 그의 수제자 공손승에 대하여도 은근히 두려운 마음을 품어 10분 조심하여 지성껏 모신다. 사흘 되는 날 두 사람은 무강진이란 곳에 이르렀다. 이틀 동안 길을 재촉하여 오느라 몸이 고나여 두 사람은 소주와 소면을 사 먹으며 역도가에 있는 조그만 술집을 찾아들었다. 공손승이 상수에 앉고 이규가 보따리를 벗어 하수에 앉자 점원이 일변 술을 거르고 소찬을 마련하여 내어온다. 공손승이 물었다. 너희 집에 대추떡을 파느냐? 점원이 대답한다. 저희는 술과 고기만 팔지 대추떡은 없습니다. 예서 나가시면 길 어귀에 떡 파는 집이 있습지요. 그 말에 이규는 그럼 내가 가서 그걸 사오리이다. 하고 보따리 속에 약간의 동전을 꺼내 몸에 지니고 밖으로 나갔다. 떡가게는 곧 찾았다. 넉넉하게 사들고 이규가 다시 돌아오려니까 길가에서 왁자하니 사람들이 갈채하며 그 참 기운도 좋다
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보니 구경꾼 한떼가 삥 둘러선 가운데 한 사람이 철가출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규는 그 앞으로 다가갔다. 7척 이상의 몸에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고 콧마루에는 큰 갈래가 있는 사나이다. 손에 들고 있는 철추가 한 30근은 되어 보이는데 그 사나이가 그것을 번쩍 들어 저자 머리에 놓인 큰 돌을 치니 그대로 가루가 되어버린다. 구경하는 무리가 일시에 갈채한다. 이규는 이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대추떡을 품속에 감추고 앞으로 나가 그 철추를 손에 쥐어보았다. 그 사나이가 소리를 버럭 지른다. 내가 대체 누군데 감히 내 철추를 들어보려 하느냐. 이규는 껄껄 웃었다. 내 철추 쓰는 품이 무예장하다고 거리에 나와 자랑을 하는 게냐. 어른이 한번 써보실 테니 저리 비켜나가거라. 어디 큰 소리를 하니 빌려는 주마. 하지만 내가 잘 쓰지를 못하면 단단히 주먹 맛을 볼 테니 그리 알아라. 이규는 그 말에 대답 않고 30근 철가추를 손에 들자 마치 탄환이나 희롱하듯 아주 헛것처럼 한 차례 쓰고 도로 땅에 내려놓았다. 얼굴이 조금이라도 붉어지거나 가슴이 뛰기는커녕 숨도 차지 않은 모양이다. 이것을 보고 그 사나이는 그의 앞에 넙죽 절을 하고 물었다. 대체 니신지 대명을 듣고 싶소이다. 그러나 이규로서는 이 말에 함부로 저의 이름을 알릴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 되물었다. 노형집이 어디요? 예서 머지 않소이다. 그 사나이는 대답하고 곧 그를 이끌고 한 곳에 이르러 잠금문을 열고 안으로 청하여 들인다. 이규가 눈을 들어 그 안을 둘러보니 놓인 것이 모두가 철침, 철추, 화로, 가와 따이다. 철을 다루는 장인의 집이 분명하다. 이 사람이 대장장이로구나. 우리 산채에 쓸 곳이 많을 게니 이번에 데리고 가서 입당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를 청하였다. 우리 피차 성명이나 통합시다. 그 사나이가 대답한다. 네, 소인의 성은 탕이요, 이름은 룽이요. 제 선친이 본래 연안부 지체관으로 쇠를 잘 다루는 까닭에 노충경략 상공의 사랑을 받아 장전에 서용되었더니 연전에 불행히 돌아가셨고 소인은 노름을 좋아해 강호로 또 돌아다니다 이곳으로 굴러들어와 대장장이가 되었는데 전신에 검은 점이 많다고 하여 남들이 금존표자라 별명을 지어 부르지요. 듣고 나자 이규는 비로소 저도 성명을 밝혔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양산박 두령 흑선풍 이규요. 탕룡은 곧 그에게 2번 절하고 말하였다. 신성은 익히 듣자 왔더니 오늘날 이곳에서 뵙게 되기가 참으로 뜻밖이외다. 노형,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뭘 하오? 나하고 함께 양산박으로 올라갑시다. 이규가 한마디 고나니 탕룡은 크게 기뻐 곧 그에게 절하여 형을 삼고 내겐 따로 딸린 식구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형님을 따라 나서겠는데 오늘은 거리로 나가 300주로 결의 형제를 한 정을 표한 다음 하루 쉬고 내일 일찍거니 떠나기로 합시다. 내 말도 좋다마는 내가 지금 사부님을 술집에서 기다리시라 해놓고 대추떡을 사러 나온 길이니 그렇게 지체할 수가 없다. 가려거든 지금 곧 가자. 형님, 왜 이리 급히 서두시오? 내가 모르니 하는 말이다. 지금 송공명 형님이 고당주에서 시사라며 사부님이 구원하러 와주기만 고대하는데 어찌 급하지 않단 말이냐. 사부님이 대체 누구요? 그건 가보면 알게니 어서 행장이나 수습을 해라. 탐룡은 불이 나게 행장을 수습하여 전립 쓰고 요도 차고 박도를 들고 집안의 물건들은 다 버려둔 채 이규를 따라 술집으로 갔다. 이규를 보자 공선승이 원망한다. 내 어찌 이제야 오느냐. 내 그만 도로 가버릴까 했다. 이규는 탕룡을 이끌어 그에게 절하여 베고 둘이서 결의한 일을 고하였다. 공선승도 그가 대장장이란 말에 은근히 기뻐한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또 대추떡으로 요기한 다음에 무강진을 떠나 고당주를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그로부터 수일 지나 세 사람은 길에서 대종을 만났다. 고당주까지 가서 송강에게 소식을 전하고 다시 공선승을 영접하러 나온 것이었다. 싸움 형편이 어찌 되었느냐 물으니 대종이 대답한다. 고령 그놈이 전창이 다 나아서 매일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도두나
송공명 형님은 오직 굳게 지킬 뿐으로 감히 나가서 대적하지 못하고 선생이 오시기만 기다리시는 중이외다. 네 사람이 다시 길을 재촉하여 고당수를 향해 가는데 대체 오리밖에 이름에 여방 곽성이 백여기 군마를 거느리고 나와 영접한다. 네 사람은 다 말을 얻어 타고 마침내 대체에 이르렀다. 송강과 오용이 영체에서 나와 영접하여 각기 예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그간의 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중군장 안으로 들어갔다. 묻두령이 다 와서 할애한다. 이규가 또한 탕룡을 이끌어 송강오용과 묻두령에게 보이니 서로 예를 베풀기를 마치자 크게 연애를 베풀어 모든 사람이 다 즐겼다. 이튿날 중군 장상에 송강오용 공선승 세 사람이 고령 깨칠 일을 의논하는데 일정도인 공선승이 말한다. 주장께서 영을 전해 군사를 나아가시면 빈도가 적세를 보아 자연 할 일을 하오리다. 송강은 그 말을 쫓아 곧 영을 내려 전군이 바로 고당주성 해작가에 가서 하체하고 이튿날 오경에 밥 지어 먹고 군졸이 모두 의갑을 입고 송강, 오용, 공선승 세 사람이 진전에 말을 내어 깃발을 두르고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고 성하로 지쳐 들어갔다. 이때 고렴이 성중에 있어 전창이 다 나았더니 군졸이 들어와서 송강의 군마가 다시 이르렀다고 고한다. 고렴은 즉시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말에 올라 성문을 열고 적교를 내려 300신병과 대소장교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왔다. 양군이 서로 진세를 베풀고 한동안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다양한 빛깔의 깃발이 어지러이 휘날리더니 송강 진문이 열리는 곳에 13명 대장이 말을 내어 나오니 왼편의 5장수는 화영, 진명, 주동, 구붕, 여방이요. 오른편 5장수는 임충, 솔립, 등비, 말인, 곽성이요. 중간에 3기는 곧 송강, 오용, 공선승이다. 3명 총군 주장이 진전에 말을 내려 대진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북소리 일제히 울리며 문기가 열리는 곳에 수십 명 군관의 옹의를 받아 고렴이 말을 제쳐나온다. 송강은 좌우를 돌아보고 외쳤다. 누가 나가서 저 도적을 벨고 말이 떨어지며 소이강 화영이 창을 비껴잡고 말을 몰아나가니 이를 보고 고렴이 또한 외친다. 네 나가서 저 도적을 잡을고 소리에 응하여 통제간대 안으로부터 이런 상장이 쌍도끼를 춤추며 말을 달려 나오니 그는 곧 설원이라 하는 장수다. 두 장수가 진전에서 어우러져 싸우기 오륙합에 화영이 문득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설원이는 이것이 계책임을 모르고 말을 몰아 그 뒤를 급히 쫓는다. 화영은 창을 안장에 걸자 곧 궁전을 취하여 몸을 돌리며 한 번 쏘았다. 설원이가 화살을 맞고 그대로 말 위에서 거꾸로 떨어진다. 고렴은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말 한 장에 걸어놓은 치수동패를 떼어들고 칼로 3번을 쳤다. 문득 신병대 안으로부터 일진 황사가 일어나며 천지가 어두워지고 1월이 빛을 잃더니 함성이 크게 있는 곳에 호랑이 표범이며 독충의 무리가 황사 속으로 어지러이 달려나온다. 모든 군사가 소스라쳐 놀라 바야흐로 달아나려 할 때 공선승이 마상에서 한 자루 송문 고정검을 들어 적군을 가리키고 입으로 진원을 염하며 빨리 하고 한 소리 외치니 한 줄기 금빛이 일어나며 황사가 깨끗이 걷히고 독충의 무리가 분분히 진전에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가 짐승 모양을 백지로 오려서 만든 것이다. 송강은 곧 채찍을 들어 한 번 가리켰다. 대소상군은 일시에 내달아 엄살한다. 고렴은 마침내 크게 패하여 급히 300신병을 거두어 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는다. 송강은 재금을 쳐서 군사를 거둔 다음 공선승의 신공과 도력을 칭송하고 삼군을 크게 호상하였다. 이튿날 다시 군사를 나누어 나아가 성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힘을 다하여 칠 때 공선승이 송강과 오용을 보고 말한다. 우리 군사가 비록 어제 이겼으나 아직 그 군사 태반을 못 다 죽였고 또 300신병은 고스란히 살아서 돌아갔으니 내 요량컨대 저희가 오늘 밤에 반드시 우리 영체를 겁박하러 올 것이라. 마땅히 방비함이 있어야 할 것이외다. 그리하여 계책을 이르니 송강은 곧 3군에 영을 전하여
군사를 나누어 사면에 매복하였다가 병력 소리 들리거든 일제히 내다르라 하고 이날은 영체 안에서 잔을 기울여 밤이 들기까지 즐겼다. 밤이 되었다. 뭇두령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몰래 떠나 사면에 매복을 하고 나자 송강이 오용, 공선승, 화영, 진명, 여방, 곽성으로 더불어 토산 위에 올라 기다리니 과연 고렴이 300신병을 거느리고 나오는데 군사들이 저마다 유황, 염초, 연하, 양료 따위를 감춘 철로호를 등에 지고 일제히 손에 도철 소추를 들고 또 입에는 갈대를 물었다. 300신병의 뒤를 다시 3천여 명 마군이 따른다. 송강이 영체 앞에 가까이 이르자 고렴은 마상에서 요법을 지어 칼을 들고 진원을 염하여 한 소리 크게 빨리 하고 외쳤다. 문득 검은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강풍이 크게 일어 모래를 날리고 돌을 달리더니 300신병이 각기 불씨를 지하여 초로로 주둥이에 불을 붙이고 일제히 칼과 도끼를 춤추고 영체 안으로 달려든다. 바로 이때 공선승이 토산 위에서 칼을 손에 잡고 법수를 시험하니 문득 빈 영체 가운데 평지 위로부터 우르르 병력 소리가 크게 일어난다. 300신병이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뒤로 물러나려 할 때 빈 영체 가운데에서 불이 일어나며 광염이 춤을 추니 빠져나갈 길이 없고 사면의 복병이 일제히 일어나 채책을 철통같이 애운다. 300신병이 하나도 달아나지 못하고 모두 난군 속에 죽고 고렴이 겨우 30여 기를 이끌고 동충 서돌하여 간신히 한 가닥 혈로를 뚫고 달아나는데 그 뒤를 한때 임마가 급히 쫓으니 앞선 장수는 곧 표자두 임충이다. 고렴은 크게 패하여 겨우 7, 8기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 적교를 거두고 성문을 굳게 닫고 백성들을 모아 성을 지키게 하며 신병 잃은 것을 생각하고 한숨 짓기를 맞이 않는다. 그 이튿날 송강이 다시 와서 군사를 나누어 사면으로 성을 포위하고 들이치니 그 형세가 매우 급하다. 고렴은 속으로 내 수년간 공을 쌓아 배운 술법이 오늘에 이르러 이렇듯 허무하게 깨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아무래도 사람을 이웃 고을로 보내서 구원을 청하느니만 못하겠다. 하고 작정하자 두통 서신을 써서 장전에 통제관 2명에게 주어 동창, 구주 2곳으로 보냈다. 송강이 한창 성을 포위하고 치더니 문득 2 장수가 서문을 열고 내달아 죽기로써 포위를 뚫고 서편을 향하여 달아난다. 이를 보고 장수들이 그 뒤를 쫓으려는 것을 오용이 영을 내려 놓아보내게 하고 송강을 향하여 말한다. 저희가 인근 주부로 원병을 청하러 가는 모양이니 이때를 타서 계책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 보이다. 송강이 물었다. 군사는 무슨 묘책이 있으시오? 성중에 지금 군사가 약하고 장수가 적어 구원을 청하러 보냈으니 우리가 인마를 내어 거짓 구응하는 군병인 채 하고 길에서 혼전을 일으키면 고렴이 필요코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도울게라. 그때를 타 한편 성을 뺏고 한편 고렴을 작은 길로 끌어들이면 쉽사리 사로잡을 수 있으리이다. 듣고 나자 송강은 크게 기뻐하여 대종을 시켜 양산박으로 돌아가서 군마를 취하여 2길로 나누어 오게 하였다. 한편 고렴이 매일 밤이면 성중 공활한 곳에 시초를 산같이 쌓아놓고 불을 질러 군호를 삼으며 오직 구원병이 이르기를 기다리더니 수일이 지나 성을 지키는 군병이 달려들어와 고하되 송강의 진중이 싸우지 않고 스스로 어지럽다 한다. 고렴이 황망히 갑주를 내어 입고 성 위에 올라 바라보니 멀리 양쪽 길에서 군마가 오는데 전지는 해를 가리고 함성은 하늘에 연하여 성을 포위하고 있던 송강의 군사가 사면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고렴은 구원군이 이른 것을 보고 성내에 있는 군사를 모조리 이끌고서 성 밖으로 내다르니 송강이 화영 진명과 함께 말을 몰아 작은 길로 달린다. 고렴은 군사를 재촉하여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문득 산언덕 뒤로부터 연주포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고렴이 마음에 의심하여 급히 군사를 돌리려 할 때 양쪽으로부터 바라소리 크게 울리며 좌편 여방과 우편의 곽성이 500인마를 몰고 나와 들이친다. 수와 군조를 태반이나 잃고 고렴은 간신히 길을 찾아 성을 향해 말을 달렸다.
그러나 간신히 해심을 벗어나 멀리 성상을 바라보니 참으로 뜻밖이다. 성 위에 휘날리는 것은 모두가 양산박 깃발뿐 구원병의 군마는 단 한 명을 못 보겠다. 그제야 개교에 속은 줄 알고 고렴은 약간의 패졸 잔병을 수습하여 말을 제쳐 산벽 좁은 길로 들어갔다. 그러나 심리를 미처 못 다가서 산 뒤로부터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 인마가 내달아 길을 막으니 앞선 대장은 병울지 솔잎이라. 고렴이 크게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할 때 또 한때 인마가 내다르며 미염공 주동이 호통치고 나선다. 고렴은 급히 말을 버리고 산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나 상가들을 까맣게 덮은 것이 모두가 양산박 군사다. 좀처럼 면할 길이 없는 것을 깨닫자 고렴은 황망히 입으로 진언을 염하고 이러라 하고 한 소리 크게 외쳤다. 소리에 응하여 발밑으로부터 일편 후군이 인다. 고렴은 그 위에 멍해하여 하늘로 올랐다. 바야흐로 이때다. 산 기슭으로부터 공손승이 달려나오며 이것을 보자 곧 칼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입으로 진언을 염한 다음 빨리 하고 외치자 고렴이 구름 위로부터 거꾸로 떨어진다. 마침 곁에 있던 삽시오 뇌행이 곧 내달아 칼로 쳐 두동강을 낸다. 뇌행이 고렴을 잡았다는 말을 듣자 송강은 곧 군사를 거느리고 고당주 성내로 들어갔다. 우선 영을 전하여 백성들을 상하지 말라 이르고 한편으로 방을 내어 백성들을 안무하여 추워도 범하지 않게 하며 한편으로 사람을 옥속으로 보내 시대간인을 구하여 내게 하였다. 이때 당로절급이며 아복 금자의 무리가 다 도망하고 옥에는 40~50명 제수만이 남아 있었다. 일일이 칼을 벗겨 놓아주는데 소선풍 시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송강이 마음에 근심하기를 마지 않으며 사람을 사면으로 놓아 찾아 한 곳 감방 안에 시왕성의 일가노소가 갇혀 있고 또 다른 방에는 창주로부터 잡혀온 시진의 일가노소가 갇혀 있는 것을 알았으나 다만 시진 한 사람만은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용은 고당주의 아복 금자의 무리를 모조리 불러 모아 일일이 물어보는 가운데 한 절급이 나서서 말한다. 소인은 당로절급 인인이온데 지부의 명을 받아 시대간인을 감수하고 있던 중에 바로 사흘 전에 고지부로부터 곧 행영하라는 분부를 받았소이다. 그러나 소인은 그가 호남자임을 사랑하여 참아 죽이지 못하고 지금 제가 병이 중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니 구태여 형을 집행할 것이 없다고 미뤄왔는데 어제 또 죽이라는 재촉을 받았소이다. 그래 소인은 벌써 죽었다 고하고 제가 혹시나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필경 그 사람도 못 살고 소인도 죄책을 면치 못하겠기에 간밤에 그를 업고 뒤뜰에 있는 마른 우물가로 가서 칼을 벗기고 우물 속에다 넣었는데 다만 그 존망은 알지 못하겠소이다. 송강은 이 말을 듣자 곧 사람들을 앞장세워 뒤뜰에 있는 마른 우물가로 가보았다. 몸을 굽혀 속을 들여다보니 캄캄하여 도무지 그 심천을 모르겠고 소리쳐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 시험 삼아 줄을 속으로 늘여보니 깊이가 8~90척이다. 아마도 대간이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보. 송강이 눈물을 머금고 말하자 오용이 나서며 아직은 꼭 알 수 없는 일이니 과히 번뇌하지 마시지요. 하고 위로한 다음 묻두령을 돌아보고 누구든 저 속에 들어가 허실을 알아보고 올 사람이 없겠소 하고 묻는다. 말이 끝나지 않아 흑선풍 이규가 나서며 외친다. 내가 들어가 보리이다. 그게 좋겠다. 당초에 너로 인하여 시대간인이 일이 된 것이니 내가 들어가야만 사리에 맞겠다. 송강이 말하니 이규는 웃으며 한마디 한다. 모두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기에 내가 들어가 보겠다는 게요. 나 내려간 다음엔 줄이나 끊지 마슈. 우선 우물 위에다 시렁을 메고 큰 대강줄이에다 끈을 메어 줄을 건 다음에 이규는 발가벗고 강줄이에 들어가 도끼를 손에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우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규가 강줄이에서 나와 손으로 사면을 더듬어 보니 손에 만져지는 것이 모두가 해골이다. 원체이기 이게 모두 못들이야. 일변 뇌까리며 다시 어두운 속에 이리저리 더듬어 보니 한 구석에 정령 사람의 몸이 손에 닿는다. 시대간인이 아니오.
이규는 소리질러 보았으나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이규는 앞으로 나가 얼굴을 갖다 대어 보았다. 심이 약하지만 정령 숨은 아직 있는 모양이다. 이규는 마음으로 천지에 살해하고 곧 그를 안아 강주리 속에 넣고 끈에 달린 방울을 흔들었다. 위에서 방울 소리를 듣고 줄을 당겨 올려놓고 보니 광주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시진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나 자세히 보니 머리는 깨어지고 이마는 찢어지고 두 넓적다리는 살이 모두 헤어지고 두 눈만 뜨락가무락한다. 참으로 처참한 전경이었다. 송강이 마음에 처연하여 하기를 맞이 않으며 곧 의원을 불러다 보게 하는데 문득 우물 속으로부터 크게 외치는 소리가 울려 나온다. 그제야 이규가 그저 우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고 송강은 곧 광주리를 다시 내려보내서 그를 끌어올리게 했다. 우물 밖에 나오자 이규는 퉁퉁 부어 만보가 나빠도 그렇지 그래 어쩔 작정으로 날 우물 속에다 내버려 두는 게야 하고 투덜거린다. 우리가 시대간인 구하느라 경황이 없어 그런 게지. 일부러야 너를 잊어버렸을 리 있겠느냐. 송강이 위로하고 곧 이를 분별하여 시진은 곱게 떠매어다 수레에 누이고 두 집 노소며 도로 찾은 허다한 재물을 모두 20여 채 수레에 실어 이규와 내행으로 연거하여 먼저 양산박으로 올라가게 하고 고렴의 일가노소 30-40명을 모조리 거리에 내어다 목베어 죽이고 당로절급 인인에게는 상을 내리고 다시 창고에 금은 제백이며 곡식이며 또 고렴 소유의 가사를 모두 실어 산으로 나르게 한 다음 대소장교가 고당주를 떠나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이번 고당주 싸움에 시진과 탕융 두 호고를 새로이 두령으로 맡게 되어 조계 이하 뭇 두령들의 기쁨이 비길 데 없다. 수의를 연하여 잔치를 베풀어 산채 상하가 함께 즐겼다. 23. 연한 감마. 이때 동창 구주 두 곳에서는 고당주가 패하여 고렴이 죽고 성지가 함몰한 것을 알자 곧 표를 닦아 조정에 신주하고 또 고당주에서 도망한 간원의 무리가 경사에 이르러 자세한 소식을 전하였다. 고태의 고구가 들으니 저의 사랑하는 조카 고렴이 도적의 떼에게 죽은 바 되었다 한다. 분한 생각을 억제할 길이 없다. 그는 이튿날 오경에 대루원으로 들어가 경양종 울리기를 기다려 골내로 들어갔다. 백관이 모두 공복을 갖추어 있고 바로 단지 아래 사후 조연한다. 오경 삼정이 되어 도군 황제가 전에 오르고 전편이 3번 울렸다. 문무 양반이 조연하기를 마치자 전두관이 앞으로 나서서 일이 있거든 나와 아래고 일이 없거든 조회를 파하게 하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고태위가 나와 아랜다. 양산박의 적수 조계 송강의 무리가 흉악한 무리를 지어 앞서는 제주에서 관군을 살해하며 강주 무의군을 도륙하였고 이번에는 또 고당주에서 관민을 사륙하고 모조리 노략하여 갔으니 이 실로 큰 우환이라. 만약에 일찍이 주멸하지 아니하여 만약에 저들의 세를 양성하고 보면 제압하기 어려울 것이오니 엎드려 비옵건대 속히 성단을 내리시옵소서. 천자는 듣고 크게 놀라 곧 성지를 내려 고태위로 하여금 장수를 택하고 군사를 뽑아 힘써 양산박을 토벌하고 적들을 죽이라 하였다. 고태위가 다시 아랜다. 도적의 무리를 치는데 구태여 대병을 일으킬 것이 있사오리까. 신이 감히 한 사람을 청거하와 도적을 소멸하게 하오리다. 경에 청거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르지 아니할 거라. 곧 행하여 공을 알리게 하라. 천자의 말에 고태위가 또 아랜다. 이 사람은 곧 개국초의 하동명장인 호연찬의 적파자손으로 이름은 자기라. 두 자루 동편을 쓰되 만명을 당하는 용맹이 있사옵고 이제 연영군 도통제로서 수하의 정병용장이 많사오니 이 사람으로 병마지휘사를 제수하시와 마보정예교사를 영솔하고 나를 기약하여 산채를 소탕하게 하옵소서. 천자가 이를 윤호한다. 이날 조회를 파한 후에 고태위는 전수부에 앉아서 추밀원의 일원관원으로 칙서를 받들고 연영주로 가서 호연작을 불러올리게 하였다. 그로부터 수일 지나 연영주 도통제 호연작은 30-40명 종인을 거느리고 칙사를 따라 경사로 올라왔다.
바로 전수부로 들어가 고태위에게 보이니 태위는 후이 상사를 내리고 이튿날 한가지로 골내에 들어가 천자에게 보였다. 도군 황제가 보니 과연 비범하다. 크게 기뻐함을 맞이하나 곧 우추마 한 피를 내렸다. 이 말은 온몸이 먹칠한 듯이 검고 4개의 군만 분바른 듯 흰 까닭에 이 이름이 있으니 하루에 능히 천리를 간다. 호연작은 사언하고 다시 고태위를 따라 같이 전수부로 나와서 품하였다. 은상께 아래옵거니와 병마가 많고 광대하며 무예가 고강하여 가볍게 여기지 못할지라 소장이 2장수를 청거하와 선봉을 삼아 한 가지로 군마를 거느리고 나아가야만 반드시 공을 이루기를 기약하오리다. 고태위가 묻는다. 장군이 청거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요? 호연작이 아랜다. 한 명은 지금 진주 단련사로 있는 한도로 본래 동경태생으로서 한자루 조목삭을 잘 쓰므로 백승장군이라 부르니 그로써 정선봉을 삼고 또 한 사람은 영주 단련사로 있는 팽기이니 역시 동경태생으로 누대 장군 집안의 자제라 무예 출중하여 한자루 삼청양인도를 잘 쓰므로 세상에서 천목 장군이라 부르니 이 사람으로 부손봉을 삼으려 하나이다. 듣고 나자 고태위는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만약 한 팽 2장수로 선봉을 삼는다면 어찌 적들을 소탕 못할까 근심하랴. 하고 당일로 2통 문서를 만들어 추밀원 간원에게 주어 밤을 도와 진주, 영주 2곳에 가서 한도 팽기 2장수를 불러올리게 하였다. 수일이 못되어 2사람이 경사에 이르러 전수부로 들어와 고태위와 호연작에게 참배한다. 이튿날 고태위는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어교장으로 나가 무예를 조연하고 전수부로 돌아오자 추밀간원을 회동하여 군사의 일을 상의하는 자리에 장군의 삼노인마가 얼마나 되오? 하고 호연작을 돌아보며 물었다. 호연작이 대답한다. 마군이 5천이요 보군이 1만이로소이다. 그러면 장군은 한팽 2장수와 함께 고을로 돌아가 정예한 마군 3천과 보군 5천을 선발하여 양산박을 거두도록 하시오. 저 삼로 마보 군병이 모두 훈련된 군사들이라 병사는 강하고 말들은 장하니 심려 마옵소서. 다만 부족하온 것은 의갑이라 이것을 온전히 준비하려면 자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니 바라옵건대 은상께서는 기한을 너그러이 하여 주소서. 듣고 나자 고태위는 말한다. 이미 그러하다면 경사 갑옷 창고에 가서 수를 따질 것 없이 임의로 필요한 것을 가려 군마를 정제하도록 하오. 출사하는 날에 내 몸소 간원을 보내 점시하리이다. 호연작이 태사의 균지를 받아 의갑 창고로 가서 철갑 3,000부와 수피마가 5,000부, 장창 2,000근, 곤도 1,008을 가려내니 궁전은 그 수요를 모르겠고 화포 철포는 500여 가에 이른다. 행군하는 날 고태위가 또 전마를 3,000피를 내리고 3명 장수에게 각각 금은 단피를 상주며 3군의 곡식을 베푼다. 호연작, 한도, 팽기 3장수는 필승군장을 들여놓고 고태위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 성을 나와 길에 오르니 전군은 한도요, 중군은 호연작이요, 후군은 팽기라 마보 3군이 호호탕탕이 양산박을 향해 나아간다.